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AWS 어드밴스 컨설팅 파트너인 BD에서 클라우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홍성준 이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BD가 제시하는 AWS 마이그레이션 주요 팩터라는 주제로 AWS에서 마이그레이션 시 주요 고려 사항과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BD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BD는 2003년도에 블루다임으로 설립하여서 10여 년간 SK텔레콤, 삼성, LG 등의 대기업 위주로 모바일, 커머스, 서비스 플랫폼, 클라우드, IoT 등의 다양한 IT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1년도부터 엔터프라이즈 고객 대상으로 AWS 아키텍처링부터 구축, 운영 사업을 수행하였고 2013년도에 어드밴스 컨설팅 파트너로 선정되어서 AWS 컨설팅과 마이그레이션,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잠시 회사 소개해드렸고요. 일단 오늘 주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전에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전체 프로세스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때 화면과 같이 표준화된 프로세스에 따라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시게 될 겁니다. 처음으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실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잡고 이강한 구축 및 검증 그리고 최적화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표준 프로세스로 수행하시게 되면 안정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수행하실 수 있으신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의 표준화, 아키텍처, 최적화, 서비스 전환 등의 주요 고려 사항을 다루면서 향후 여러분들이 마이그레이션을 실행하실 때 겪으실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화 이전에 AWS 클라우드의 특징을 잠시 보면요. 여러분들이 IDC에서 서비스를 운영하신다고 하면 서비스 용량 대비 약 한 1.5배 이상의 서비스 시스템을 운영을 하셔야 하는데요. AWS에서는 필요시마다 서버 자원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탄력적인 용량 변화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IDC에서 서버를 증가하실 때 최소 4주에서 6주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AWS 클라우드에서는 수분 내 필요 용량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WS에서는 AWS에서 제공되는 여러 서비스들은 고가용성과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이나 오토 힐링 같은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장애상을 최소화하여 여러분들의 고객들한테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 클라우드의 적용 사례를 좀 보면요. 좌측 구성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일반적인 웹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례는 초반에 오픈하실 때는 최소량의 시스템으로만 오픈을 했는데 서비스 전혀 문제 없이 안정되게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하였고요. 근데 이후에 사용자가 증가되면서 와스에 부하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와스 시스템을 늘리게 되는 상황이 생겼고요. 그래서 중앙의 구성도처럼 와스 시스템을 늘렸는데 시스템을 늘릴 때마다 와스와 웹과 와스 간의 선처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와스와 DB 간의 방화벽 작업 등의 여러 가지 작업들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이전에 설명드렸던 AWS의 AWS의 주요 특징인 스피드와 민첩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AWS 특징을 잘 활용하신다면 이런 표준화를 한번 적용해 보시면 표준화로 다중의 와스에 부하를 분산시키는 ELB를 추가하고요. 그리고 와스 방화벽과 DB 방화벽 간의 그 시큐리티 그룹 아이디를 설정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
와스를 추가하고 그 와스를 이 앱에 등록만 하면 자동으로 서비스에 투입되기 때문에 빠르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AWS 특징을 잘 활용하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시려고 하면 클라우드 표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클라우드 표준화를 보면요, 서비스 구축 관점의 표준화와 서비스 운영 관점의 표준화가 있습니다. 서비스 구축에는 인프라와 어플리케이션을 나눌 수 있고요. 인프라는 VPC를 구축하실 때 서브넷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리고 EC2는 용도별 인스턴스 선정 기준이라든지 RDS의 DB별 표준 파라미터 기준 같은 인프라 아키텍처의 표준이 검토가 돼야 되고요. 어플리케이션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종류와 버전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스택을 확정하셔야 되고 그 개별 소프트별로 설정 환경에 대한 기준을 정하셔서 서비스 구축 관점의 아키텍처 표준화를 구축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구축된 표준화는 여러분들이 신규 서비스의 신규 서비스를 추가할 때마다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스템을 여러 시스템을 구성하시더라도 동일한 환경으로 제공이 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운영 관점의 표준화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AWS에서 운영을 하시면 AWS 서비스에 대해서 변경하실 때 그 변경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AWS 서비스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실 때 클라우드 와치를 어떻게 적용하셔야 될지, 그리고 AWS 서비스가 장애가 났을 때 서비스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이런 가이드가 없을 때 실제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빠른 대처를 하실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비스 초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운영 시스템이 늘어나거나 시스템이 늘어나게 되면 이런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을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 운영 관점에서 운영의 표준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클라우드 표준화를 보셨는데 클라우드 표준화는 효율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을 지원하고 운영 서비스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아키텍처를 보시겠습니다. 기존 시스템의 분석이 끝나고 AWS 클라우드 기반으로 아키텍처를 설계를 수행하는데 설계 시에는 AWS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셔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 AWS 서비스 중에 파운데이션 서비스인 네트워크, 컴퓨트,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네트워크에서 기존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성 환경을 보시고 AWS 네트워크에서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사용자의 트래픽을 어떻게 분산해야 될지 등을 검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EC2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 용량과 어플리케이션 특성에 따라서 인스턴스 타입을 어떻게 선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려하셔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에서는 저장 콘텐츠 종류와 서비스 구성에 따라서 관련 서비스를 선택하셔야 하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저장되는 데이터의 특성과 사용 패턴에 대해서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고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설계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AWS에서 인프라를 구성하신다고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AWS에서는 기존 IDC와 동일하게 높은 보안성과 다양한 방화벽 지원을 하기 위해서 AWS의 VPC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VPC에서는 용도에 따른 방화벽을 만들고 그 방화벽 간의 트래픽을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용자들이 발생시키는 트래픽을 개별 시스템으로 분산시켜주기 위한
EBS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키텍처 설계를 하실 때 IDC와 동일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AWS의 VPC와 시큐리티 그룹을 사용하고, 그리고 L4와 같은 부하 분산을 위해서는 AWS의 ELB를 대처해서 설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ELB의 경우는 도메인 기준으로 호출이 되는데요. 기존 어플리케이션에서 L4의 IP를 가지고 호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는 ELB의 도메인으로 호출을 변경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클러스터 솔루션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클러스터 솔루션은 헬스체크나 세션을 동기화시키기 위해서 멀티캐스트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AWS에서는 유니캐스트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클러스터 솔루션에서 유니캐스트가 지원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만약 유니캐스트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대체 솔루션을 검토하셔서 설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네트워크 사례 중에 외부 시스템과 연동하는 사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례는 기존의 IDC에 동일한 서비스 시스템이 두 개가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의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IDC에서 클라우드 이전한 시스템을 연동을 필요한데, 이때 연동할 때는 ELB로 호출해야 되고요. ELB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IDC에서는 방화벽을 통해서 호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ELB로 호출하기 위해서 IDC 방화벽에 아웃바운드로 ELB 도면을 설정해야 되는데요. 일부 IDC의 경우는 정책상 도메인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없어서 외부 호출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은 기존의 IDC에서 VPC하고 VPN을 연동하고요. 그리고 IDC에서 클라우드로 호출할 때 VPN 네트워크를 통해서 호출하시면 이런 외부 연동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AWS의 디렉트 커넥터나 IP 프리징 방식이 있긴 한데요. 이거는 서비스의 중요성이나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팅의 경우는 AWS EC2는 다들 아시겠지만 다양한 종류의 인스턴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 용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고성능의 엔지니어링 어플리케이션이나 배치를 실행하신다면 컴퓨팅 오티마이저드 인 C1과 CC2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용량 DB나 분산 캐시 시스템의 경우는 메모리 옵티마이즈드인 M2와 CR1 같은 인스턴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IDC에서 서비스 사용량에 따라서 사용량을 예측해서 그 서버 스펙을 산정해서 도입을 하셨는데요. AWS EC2는 운영 중에도 짧은 시간 안에 인스턴스 타입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 도입하실 때는 가능한 한 최소 용량의 서버를 투입하고요. 운영하시면서 필요하실 때 스케일업이나 스케일 아웃 형태로 운영을 하시는 게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토리지의 경우는 사용 용도 및 서비스 구성에 따라 AWS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AWS에서는 IDC 블록 스토리지를 대체해서 AWS EBS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이 EBS에서는 주로 부트 데이터나 로그, DBMS 데이터 같은 데이터를 위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EC2에 인스턴스 스토어를 제공하는데요. 인스턴스 스토어는 EC2가 리부시 되면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그래서
삭제가 돼도 문제가 없는 인식 파일 위주로 저장하시는 용도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존 글래시어는 아카이브 스토리지로요. 바로 복구가 필요 없거나 장시간 동안 저장한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요. 그래서 주로 백업 용도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존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S3가 있습니다. S3는 IDC의 쉐어드 스토리지를 대체할 수 있고요. 아주 작은 파일부터 대용량 파일까지 저장이 가능해서 클라우드 프론트와 결합해서 사용자 컨텐츠 딜리버리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비스를 설계하실 때 이런 스토리지를 검토하실 수 있는데 혹시나 대용량의 컨텐츠를 여러 시스템과 쉐어하고요. 그리고 그 파일을 빠른 시간에 어떤 처리를 하셔야 된다고 하면 별도의 분산 스토리지다 아니면 상용의 쉐어드 스토리지를 검토하셔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저는 가능한 AWS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사용하는 걸 권장하고 싶습니다. AWS의 RDS나 다이나모DB 같은 경우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종류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풀리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백업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보안 배치 같은 관리 업무에 대해서 관리 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풀리 매니지 AWS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대용량 트래픽이나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다중의 액티브DB를 구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EC2에 별도의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셔야 되고요. 이 경우는 백업, 보안, 업그레이드 패치 같은 운영 관리 부분을 여러분들이 담당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AWS 서비스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AWS 클라우드에서 아키텍처를 설계하신다고 하면 AW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을 잘 고려하셔서 설계하셔야지만 안정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최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에 최적화를 하려면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 검증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템 성능을 측정하는 성능 테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을 장기간 사용했을 때 안전한지를 보는 안전성 테스트. 그리고 시스템이 장애가 났을 때 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장애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이 증설했을 때 그 용량이 선형적으로 증가된지 확인하는 확장성 테스트가 있는데요. 이런 검증을 위해서는 검증 환경을 구축하셔야 되고요. 그 검증 시스템은 서비스 시스템하고 동일하게 구성해야 되고 그 서비스 시스템에 부하를 발생하는 부하 서버를 동일한 환경에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동일한 환경이라는 것은 동일한 리듬과 가능한 동일한 AZ에 구성하시는 게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검증 시스템으로 성능 테스트를 수행하시면서 서비스 튜닝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 서비스 튜닝은 EC2의 경우는 사용 용도에 따라 인스턴스 타입을 선정할 수 있고요. EBS는 EBS 개수나 PIO 수를 조정하셔서 튜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튜닝의 경우는 OS 커널의 경우 TCP 설정, 소켓 리유즈 등의 파라미터 튜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웹이나 와스의 어플리케이션의 경우는 맥스 스레드 개수나 VM 용량을 조정하면서 튜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EBS 튜닝 사례인데요. 동일한 시스템의 EBS를 구성하는데 하나는 단일의 EBS를 구성하고요. 하나는 4개
EBS를 구성하셔서 4개의 EBS로 레이드 제로를 구성한 사례입니다. 이 성능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좌측 그림의 그 리레의 경우는 그 PR수가 늘어나면서 그 성능이 비슷해지긴 하지만 레이드 제로가 성능이 좀 좋은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라이트의 경우는 PR수가 증가되면서도 그 레이드 제로가 성능이 월등히 뛰어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봤을 때 EBS에 라이트가 많은 경우 그 PR수를 조정한 것보다 그 EBS 개수를 조정해서 튜닝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테스트는 테스트 환경이나 테스트를 실행하는 구성에 따라서 약간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춰서 검증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성능 테스트와 튜닝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적의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적화까지 수행을 해서 마이그레이션에서는 다 완료가 되었고요. 그러면 구축된 신규 시스템이 안전하게 서비스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IT 서비스를 전환하는 방식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기존 시스템을 내리고 기존 시스템에 새로운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이전하고 그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오픈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는 비용이 낮고 작업을 하는데 용이하긴 하지만 실제 서비스의 안정성이나 연속성을 보장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지가 필요한 대고객 서비스의 경우는 적용이 불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시스템에 DR 센터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적용 방법은 기존 시스템에서 DR로 이전을 하고 그리고 기존 시스템에 새로운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에 이전을 한 다음에 작업이 완료가 되면 DR에서 기존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전환하면 전환 작업은 끝나게 됩니다. 이 방식은 안정성이나 연속성이 뛰어나긴 하지만 작업 단계가 여러 번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복잡성이나 비용이 일반 이전보다 좀 높게 됩니다. 마지막 방법은 대체 시스템 구축 방안으로요. 기존 시스템은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체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대체 시스템에 데이터 이관과 어플리케이션 이전을 하고 이관이 끝나면 기존 서비스 시스템에서 대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전환 방식은 무중단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중단 서비스 전환을 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서비스의 연속성이나 안정성은 가장 높고요. 그렇지만 변경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동기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대체 솔루션을 적용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작업으로 인해서 난이도나 비용이 매우 높게 들게 됩니다. 그러면 클라우드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보면 클라우드에서는 필요시에 시스템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하는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무중단 서비스 전환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중단 전환 절차는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단계는 이전 준비, 사전 작업, 이전 전환, 그리고 안정화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전 준비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개별 서비스의 영향도를 조사하고 그 영향도에 따라 서비스 전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검증하고 확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사전 작업으로 대체 시스템을 점검하고 그 대체 시스템에 기존의 서비스에 있는 데이터와 컨텐츠를
사전 이관을 하면 이전 작업은 끝나게 됩니다. 사전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이관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무중단 서비스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고려하셔야 될 점이, 서비스 전환 중에도 사용자들은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서비스들이 계속 기존 서비스의 데이터들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중단의 경우는 기존 서비스와 신규 서비스 간의 데이터 동기화나 컨텐츠 동기화를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전 전환 전에 데이터와 컨텐츠의 동기화를 수행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동기화된 데이터가 정합성이 맞는지를 검증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검증이 완료가 되고 나서야 신규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전환할 수 있고, 그리고 신규 서비스를 점검해서 문제가 없으면 서비스 전환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안정화 기간에는 신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하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기존 시스템에서 서비스 유입이 없으면 기존 시스템을 내리면 전환 작업은 완료가 됩니다. 이런 서비스 전환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 전환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비스 전환을 하신다고 할 때 그 서비스 전환 시나리오를 작성하시게 되는데요. 이 전환 시나리오에는 전환하면서 필요한 모든 작업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담당자들이 수행할 업무 내역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환을 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서비스를 롤백을 해야 되는데 그 롤백에 대한 기준을 명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롤백을 할 때 수행할 작업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롤백을 하게 됐을 때 신규 시스템에도 사용자들이 데이터의 변경이나 컨텐츠 변경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기존 시스템에 그 변경된 데이터를 어떻게 적용을 하셔야 될지 그런 기준을 확정하셔서 적용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중단 서비스 전환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IDC에서 서비스를 하던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이전한 사례인데요. 기존 시스템에서는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클라우드에 대체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그 대체 시스템에다가 기존 서비스 시스템의 데이터나 콘텐츠를 사전 작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 다음에 서비스 전환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변경되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나 콘텐츠를 동기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콘텐츠를 동기화하기 위해서 동기화 솔루션을 적용을 해서 변경되는 콘텐츠가 자동적으로 동기화 적용될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변경되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동기화하기 위해서 ETL이나 데이터 동기화 솔루션을 설정해서 이 두 시스템의 데이터를 동기화시키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정합성이 맞는지 확인이 되면 서비스 전환 준비는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시스템으로 들어가 있는 서비스 유입을 신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도메인의 설정을 변경하게 되면 신규 시스템으로 유입이 되고요. 그리고 신규 시스템의 로그나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스템이 문제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 문제가 없으면 서비스 전환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안정화 기간 동안은 신규 시스템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문제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기존 시스템에 서비스 유입이 없고 그러면 기존 시스템은 내리게 되면 전체적인 무중단 전환은 작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표준화, 아키텍처, 최적화, 서비스 전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저희 회사에서 그동안 수행해왔던 AWS 클라우드 사업 중에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AWS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 구축 프로젝트에서 여러 리즌의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동일한 환경을 구축해야 되는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컨설팅 서비스인 아키텍처 표준화를 수행하였고요. 그 표준화를 적용해서 수백 대 규모의 서비스를 여러 리즌에 동일하게 구축하여서 안전하게 서비스 오픈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규모 시스템이나 글로벌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실 때 표준화가 적용이 안 되신다고 하면 서비스별이나 리즌별로 서로 다른 환경으로 구축이 되어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실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리즌별로 서비스 환경이 다르면 리즌별로 작업하는 절차가 다 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실수를 할 수 있고요.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아키텍처 표준화를 꼭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아키텍처 변경 사례입니다. 기존 서비스에서 단일 DB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요. 네, 사용자가 증가됨으로써 DB의 트래픽이 발생하여 서비스에 지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WS 서비스인 EC2와 EBS를 튜닝하고요. 그리고 EC2를 이용해서 다중 액티브 DB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다중 DB를 구축하고 나서 서비스 용량을 확장하였고요. 그로 인해서 기존 대비 몇 배 이상의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니지 서비스에서는 여러분들이 신규로 개발된 시스템을 운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운영 표준화를 수립하였고요. 개발 시스템에 운영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안정된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BD는 여러 사업에서 다양한 환경을 접하고 서비스 아키텍처링부터 설계, 구축 등의 전반적인 경험을 축적하여 여러분들의 여러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BD의 구성원들은 서비스 측면에 많은 노하우를 보유하고 퍼블릭, 프라이빗, 파스 등의 클라우드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최적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AWS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서 어떠한 도움이라도 필요하시다면 저희 BD가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 여러분의 좋은 파트너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